거물 빌라에서 물고기 연못을 파다가 나무 아래에서 도자기 항아리를 발견하다. 2004년 6월 10일 초여름 더위가 막 올라오기 시작한 평일 낮, 경기 서남부 언덕 위에 자리한 해성그룹 오너 일가의 별장 정원에서는 평소와 다르게 흙 파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날 공사는 장남 하도균 대표의 지시에서 시작됐다. 그는 집안 기운을 바꾸겠다며 오래된 연못을 확장하고 인거 연못의 위치와 모양을 새로 잡으라고 조경업체에 요구했다. 설계되는 정원 맨 안쪽 오래된 큰 나무가 서 있는 음습한 구역까지 연못을 넓혀 파들어가는 공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가 지하의 별장은 언뜻 보기엔 전형적인 재벌가 저택처럼 보였다. 깔끔하게 정돈된 잔디, 장식용 석등, 일본식 정원과 유럽풍 분수가 뒤섞인 돈 냄새 나는 취향. 하지만 정원 맨 안쪽 철제 펜스와 수풀로 살짝 가려진 구역만은 분위기가 달랐다. 그곳 한가운데에는 수십 년은 되어 보이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고 서 있었다.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 햇빛을 가리고 주변에는 이끼 낀 돌과 잡초가 엉켜 있어 관리가 잘 된 다른 구역과는 대조적이었다. 조경업체 소장인 남기철은 설계도를 훑어보다가 고개를 갸우뚱했었다. 여긴 손대지 말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텐데 굳이 여기까지 파라고? 하지만 돈을 주는 쪽은 하도균이었다. 그는 사람을 통해 그쪽 나무 밑까지 연못을 이어서 파라. 깊이는 최소 2m 이상으로 라고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예, 알겠습니다. 남기철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재벌가의 기분과 풍수 논리에 시비를 거는 건 하청업체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다. 이날 오전, 굴착기는 접근이 어려운 구역이라 인부들이 곡괭이와 삽으로 직접 땅을 파내려 가고 있었다. 표토층과 자갈층을 지나 눌어붙은 붉은 점토층에 이르자 삽질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 반장님, 여기 흙이 유난히 딱딱합니다. 젊은 인부 하나가 삽을 꽂았다가 튕겨 나오는 느낌에 얼굴을 찌푸렸다. 원래 나무 뿌리 쪽이 그렇지. 좀 더 힘줘서 파봐. 남기철이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훔치며 대답했다. 문제의 순간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왔다. 한 인부가 방금 파내려간 구덩이 바닥을 향해 삽을 힘껏 꽂았다. 쾅! 이번엔 흙을 가르는 둔탁한 소리가 아니라 금속이 단단한 무언가를 찢고 미끄러지는 소리에 가까웠다. 돌을 친 느낌과도 달랐다. 돌 특유의 묵직한 반발감 대신 얇은 뭔가가 부서지며 살짝 내려앉는 감촉이 삽대를 통해 전해졌다. 이거 뭐지? 인부는 반사적으로 삽을 뽑아 올리고 구덩이 안을 내려다봤다. 흙 사이로 고르게 다져져 있던 붉은 점토층 가운데 색이 약간 다른 둥근 면이 희미하게 드러나 있었다. 남기철이 급히 구덩이 안으로 내려갔다. 다들 잠깐만 파지 마. 내가 좀 볼게. 그는 장갑 낀 손으로 주변 흙을 조심스레 걷어냈다. 흙이 조금씩 벗겨지자 매끈하지만 진흙이 잔뜩 달라붙어 윤곽만 어렴풋한 둥근 표면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삼날이 닿았던 부분에는 동그란 뚜껑 같은 것이 금이 가고 약간 내려앉아 있었다. 이거 항아리인가? 남기철은 인부들에게 작은 괭이와 소를 가져오라고 시켰다. 주변 점토를 더 긁어내자 둥그런 뚜껑 전체와 그 아래로 이어지는 둥근 몸통의 일부가 나타났다. 전통 장독대에서나 봤을 법한 커다란 옹기 항아리, 이른바 장독이었다. 하지만 이상한 건 이 항아리가 단순히 묻혀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수직으로 마치 땅속으로 꽂아 넣은 것처럼 심어져 있다는 점이었다. 뚜껑 부분만이 위로 향해 있었고 느티나무의 굵은 뿌리들이 그 둘레를 빙 둘러 감싸고 있었다. 이 근처에 장독대를 옮긴 적 있습니까? 아니요.
처음 봐요. 이 나무 주변엔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공사팀 사람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퍼졌다. 문제는 삽이 이미 뚜껑에 금을 내버렸다는 것이었다. 뚜껑은 오래도록 땅속 압력을 견디며 버텼다가 삼날의 충격에 머리카락처럼 가는 균열이 쫙 퍼져 있었다. 큰일 났네. 이거 주인한테 설명하려면 골치 아픈데. 남기철이 중얼거리며 뚜껑 위에 손을 대는 순간이었다. 머리카락 굵기의 금이 촥 벌어지더니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뚜껑 일부가 안쪽으로 살짝 내려앉았다. 동시에 구멍난 틈 사이로 압축돼 있던 공기가 한 번에 푹 빠져나왔다. 그 다음 순간 구덩이 안에서 올라온 건 공기가 아니라 악취 그 자체였다. 흙냄새도 아니고 퇴비 냄새도 아니고 하수구 냄새와도 다른 코와 목을 동시에 후려치는 매캐한 단백질 썩는 냄새였다. 그 냄새는 뜨거운 여름 공기와 섞이며 순식간에 사람들의 후각을 공격했다. 뭐야 이거? 악 미치겠네. 구덩이 바로 옆에 서 있던 인부 2명은 얼굴을 찡그릴 틈도 없이 그대로 뒤로 비틀거리며 올라왔다. 한 명은 입을 틀어막다가 그 자리에서 토를 했다. 눈물이 저절로 고이고 목 뒤까지 얼얼하게 화끈거렸다. 냄새에는 썩은 고기 같은 비린내와 함께 석회나 화학약품이 섞인 듯한 톡소는 자극이 섞여 있었다. 마치 오래 방치된 하수 처리 탱크 뚜껑을 갑자기 열어 젖힌 것 같은 느낌이었다. 다들 뒤로 물러서 가까이 오지 마. 남기철이 목소리를 높여 외쳤다. 그 자신도 눈이 시큰거리고 머리가 띵했지만 구덩이 안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뚜껑 사이의 틈새로는 아직 내용물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이게 평범한 장독이 아니라는 것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처음 몇 초 동안 사람들은 그냥 오래된 음식물이나 동물 사체가 썩은 냄새라고 생각했다. 별장에는 가끔 사냥꾼 지인의 사냥감이나 과거에 키우다 죽은 반려견을 묻었다는 소문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 인부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거 개나 고양이 아니에요? 주인이 예전에 애완견 묻었다고 하면. 하지만 남기철은 고개를 저었다. 그럼 이렇게 옹기까지 써가면서 뚜껑을 완전 밀봉하진 않았을 겁니다. 이건 뭔가 이상해. 그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처음엔 관리실에 연락할까 고민하다가 항아리에서 새어나오는 냄새와 뚜껑 틈 사이에서 순간적으로 보인 회색빛 덩어리가 머릿속에서 엉켜 떠올랐다. 남기철은 결국 112를 눌렀다. 여느 때처럼 도난, 시비, 교통사고가 아니라 별장 공사 중에 땅속에서 이상한 항아리를 발견했는데 뚜껑이 깨지면서 심한 부패 냄새가 난다고 설명하자 전화기 너머의 경찰관도 잠시 말을 고르더니 곧바로 형사들을 보내겠다고 했다. 그가 전화를 끊을 즈음 흙 속에서 흘러나온 냄새는 바람을 타고 정원 전체로 번져나가고 있었다. 별장 안에서 이를 눈치챈 가사도우미와 요리사들이 창문을 열었다가 얼굴을 찡그리며 황급히 다시 닫았다. 잠시 후 별장의 총괄 집사 장인호가 서둘러 정원으로 내려왔다. 무슨 일이냐고요? 도대체 무슨 냄새야 이게? 남기철은 항아리를 가리키며 짧게 설명했다.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더 건드렸다간 안 될 것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집사 장인호의 얼굴색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그는 잠시 말이 막힌 듯 구덩이를 내려다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다. 경찰을 불렀다고요? 그러고는 급히 별장 안으로 뛰어들어가 주인에게 상황을 보고하러 사라졌다. 신고를 접수한 지 약 30분 후 검은색 승합차 한 대와 순찰차 2대가 별장 앞에 도착했다. 서울경찰청 강력계에서 파견된 수사팀이었다. 차에서 먼저 내린 건 서재현 팀장이었다. 40대 중반,
말수가 많지 않고 눈빛이 늘 피곤해 보이지만 한번 집중되면 매서워지는 인상. 그 뒤를 따라 과학수사 요원들이 방진복과 카메라, 각종 장비가 든 가방을 들고 내려왔다. 정문 경비가 허둥지둥 문을 열어주자 서재현은 곧바로 정원 뒤편으로 향했다. 조경업체 사람들과 집사, 별장 직원들이 멀찌감치 떨어져 서 있었고 느티나무 아래에는 이미 임시 통제선처럼 노란 줄이 둘러져 있었다. 구덩이 가장자리에 다가선 서재현은 먼저 악취에 얼굴을 살짝 찡그렸다. 하지만 그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조심스럽게 구덩이 안을 들여다봤다. 항아리 뚜껑은 중앙이 깨져 움푹 들어가 있었고 그 틈새로는 회색과 흰색이 뒤섞인 덩어리가 얼핏 보였다. 옹기 겉면에는 땅속 수분이 스며든 흔적으로 얼룩이 번져 있었고 주변 점토층은 항아리 곡면을 따라 단단히 굳어 있었다. 완전히 수직으로 심어놨네요. 옆에 있던 과학수사 요원이 낮게 말했다. 서재현은 느티나무의 뿌리 방향을 따라 시선을 옮겼다. 거미줄처럼 엉켜있는 굵은 뿌리들이 항아리 둘레를 감싸 안고 있었다. 이 나무, 나이가 꽤 됐겠군요. 뿌리도 많이 퍼졌고. 그는 짧게 숨을 들이켜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단순히 땅에 묻어둔 게 아닙니다. 나무와 뿌리를 이용해서 완전히 감추려고 한 거예요. 과학수사 요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무 뿌리는 자라면서 주변의 빈 공간을 메우고 토양 속 유기물을 흡수한다. 시신이 묻힌다면 그 부패에서 나오는 성분 상당 부분을 뿌리가 빨아들여 흔적과 냄새를 줄여준다. 게다가 항아리 자체를 옹기로 선택하고 뚜껑을 완전 밀봉까지 해두었다면 이건 우연이 아니라 계산된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 언제부터 이 구역을 건드리지 않았습니까? 서재현이 남기철에게 물었다. 저희가 이 별장 일을 한 건 작년부터인데 이 나무 쪽은 원래 손대지 말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잔디 정리 정도만 했지 깊게 판 적은 처음입니다. 집사 장인호도 조심스럽게 거들었다. 주인 어르신께서 저 나무가 집안에 복을 가져다 준다고 늘 말씀하시면서 줄기와 가지는 다듬어도 뿌리 쪽은 절대 손대지 말라 하셨습니다. 서재현은 한 번 더 구덩이와 느티나무를 번갈아 보았다. 복을 가져다주는 나무라. 그 말이 묘하게 구역질 나는 악취와 겹쳐 들렸다. 누군가에겐 복이었겠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무덤이었을지도 모른다. 서재현은 주변을 둘러본 뒤 짧고 단호하게 지시를 내렸다. 여기서 더는 건드리지 마세요. 항아리는 통째로 들어올립니다. 과수팀, 사진부터 충분히 찍고 지지대를 세워. 과학수사요원들이 즉시 움직였다. 항아리 둘레의 흙과 뿌리를 조금씩 제거하면서도 옹기 표면이 깨지지 않도록 나무판과 철자의 지지대를 끼워 넣었다. 겉에서 보기엔 단순한 장독이지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이상 파손은 절대 피해야 했다. 지지 작업 도중 깨진 뚜껑 틈이 조금 더 넓어졌다. 그 순간 서재현의 눈에 무언가가 스쳤다. 회색빛 덩어리 사이로 아주 잠깐 얇고 길쭉한 뼈 조각 같은 것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혈관도 살도 근육도 없이 말라붙은, 그러나 분명히 사람 뼈의 형상을 닮은 무언가. 서재현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좋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물 사체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구덩이 주변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남기철을 비롯한 인부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한 발씩 더 뒤로 물러났다. 집사 장인호는 잠시 비틀거리듯 서 있다가 가까운 조경석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리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몇 년 동안 이 나무 아래를 스쳐 지나갔던 수많은 날들이 흑백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다.
별장 파티, 바비큐, 가족 모임. 누군가는 바로 저 위에서 와인을 마시며 웃고 떠들었을 것이다. 그 바로 아래 항아리 속에는 누군가의 마지막이 조용히 썩어가고 있었다. 항아리를 지상으로 인양하기 위한 준비가 이어지는 동안 서재현은 무정의를 들어 지시를 내렸다. 정문부터 후문까지 별장 출입을 전면 통제하세요. 오늘 이 안에 들어온 사람, 그리고 이 집에 상주하는 가족과 직원들 모두 한 명도 밖으로 내보내지 마십시오. 순찰차에서 대기하던 지역 경찰들이 즉시 움직였다. 정문에는 폴리스 라인이 설치되고 경비원들에게 일일이 신분을 확인시키며 출입을 막았다. 집 안에서는 하가의 가족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연로한 회장은 2층 침실에서 내려오지 못한 채 안방에서 집사를 통해 상황만 전해 듣고 있었다. 하도균 대표는 회의 중이라는 이유로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막내 아들하는 해외 출장을 빌미로 집에 없는 상황이었다. 서재현은 그들의 이름과 위치를 적어 내려가며 눈앞의 항아리를 다시 한번 바라봤다. 느티나무, 옹기 항아리, 완전 밀봉된 뚜껑, 점토층, 뿌리. 이 모든 조합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었다. 이건 우발적인 매장이 아니라 가능한 한 오랫동안 아무도 찾지 못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진 설계된 무덤이라는 것. 그리고 그 무덤이 자리한 곳은 우연히도 재벌가 별장의 정원 한복판 가문의 복나무 아래였다. 그날 인거 연못 확장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그 대신 정원 한가운데에는 파란 천막과 형광조명, 카메라와 삼각대, 하얀 방진복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서서히 지상으로 올라오는 커다란 옹기 항아리 하나가 모든 시선을 빨아들였다. 이제 이 항아리 안에 누가, 어떻게, 왜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은 강력계의 일이었다. 그리고 그 첫 단추는 바로 이 발견의 순간에 정확한 기록을 남기는 것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법의학적 조사, 라운지 가수 실종, 골프채로 구타당하고 목 졸림 경찰이 옹기 항아리를 통째로 인양해 나왔을 때 정원에는 이미 간이 천막과 감식 장비들이 들어와 있었다. 하지만 본격적인 진짜 싸움은 그날 밤 국과수 부검실에서 시작됐다. 서울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하부검실. 스테인리스 부검대 위에는 느티나무 아래에서 건져 올린 옹기 항아리가 그대로 올려져 있었다. 겉면에 잔뜩 붙어있던 점토와 뿌리 조각들은 어느 정도 제거되었지만 호흡기를 통해서도 느껴질 정도의 잔향이 남아있었다. 담당 법의학자는 백지원, 서재현 팀장도 이름을 아는 인물이었다. 변사체가 아무리 심하게 훼손되어도 냉정하게 그 안에서 정보를 뽑아내기로 유명한 젊지만 베테랑에 가까운 법의관. 형사님,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주도합니다. 대신 중간중간 설명은 해드릴게요. 백지원은 짧게 인사한 뒤 방호 장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두 겹의 장갑, 안면 보호구, 두꺼운 가운. 수십 년간 갇혀 있다가 찢겨 나온 부패 가스와 석회 가루, 미세한 분지는 단지 악취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다. 항아리 안쪽에는 이미 굳어버린 석회와 진흙, 부서진 뚜껑 파편이 뒤엉켜 있었다. 맨 위층은 회백색의 단단한 덩어리, 그 아래에는 검게 변색된 흙과 엉겨붙은 덩어리들이 층을 이루고 있었다. 먼저 옹기 입구를 넓히고 안에 있는 것들을 층별로 채취할 겁니다. 석회층, 토양층,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유기물과 뼈. 백지원은 작은 망치와 정밀끌을 사용해 항아리 입구를 조금씩 넓혀 나갔다. 옹기 자체는 최대한 보존해야 했기 때문에 필요 최소한만 깨내고 나머지는 실험실에서 내부를 비워내는 방식이었다. 입구가 어느 정도 확보되자 안쪽이 조금 더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둥그렇게 말린 형태의 뼈대가 석회와 함께 한 덩어리처럼 굳어 있었다. 무릎이 턱 쪽으로 끌려 올라간 자세, 척추가 둥글게 휘어진 곡선. 태아 자세네요. 공간을 최대한 줄이려 한 겁니다.
백지원의 말에 뒤에서 지켜보던 서재현이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코 스스로 취할 수 없는 누군가에게 억지로 접혀 넣어진 자세였다. 항아리 속 내용물을 조심스럽게 밖으로 꺼내 부검대 위에 올리고 굳어붙은 석회와 흙을 한 겹씩 떨어내는 작업이 이어졌다. 이 과정이 몇 시간씩 걸렸다. 석회가 수분을 빨아들이며 일종의 석고처럼 굳어졌기 때문에 조금만 서두르면 뼈까지 같이 부서질 수 있었다. 브러쉬와 작은 송곳, 핀셋이 끊임없이 오갔다. 하얗게 굳은 석회층이 떼어져 나갈 때마다 그 안에서 노르스름하게 변색된 뼈 조각들이 하나씩 얼굴을 내밀었다. 골반부터 보죠. 백지원은 골반뼈를 따로 분리해 관찰용 테이블 위에 올렸다. 넓게 벌어진 장골의 형태, 치골국 모양, 좌골가지의 각도. 골반 구조로 보면 거의 확실하게 여성입니다. 남성 골반보다 입구가 넓고 하부 각도가 둔각에 가깝습니다. 그녀는 이어 대퇴골을 길이대로 재기 시작했다. 왼쪽 대퇴골 길이는 약 45cm. 골격학 공식에 따라 추정 신장을 계산해보면 대략 1m 63에서 1m 67 사이, 평균치로 잡으면 155cm 내외의 키가 나왔다. 성인 여성 키는 160cm 전후. 골단의 유합 상태로 봐선 최소 20대 초반 이상입니다. 산관골과 쇄골의 융합 정도까지 고려하면 20대 중후반, 넓게 잡아도 30세를 넘기진 않았을 겁니다. 치아 역시 중요한 단서였다. 치조골의 흡수 정도가 거의 없고 어금니 마모도도 심하지 않았다. 치아 상태도 성인 초기 일중년 이전이네요. 노년층에서 보이는 균열이나 심한 마모는 없습니다. 서재현은 노트에 중요한 키워드를 적었다. 여성, 2030대, 키 약 199cm. 그녀는 서서히 몇 년 전 강남경찰서에서 올라왔던 실종 신고서 한 장과 겹쳐지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사인은 목 부위를 보면 드러날 때가 많다. 백지원은 경추와 설골, 혓변을 하나씩 정렬해 살펴보았다. 그녀가 핀셋으로 집어들어 보이며 말했다. 여기 보이세요? 설골이 완전히 두 동강 나 있습니다. 골절면이 매끈하게 끊어졌고 치유 흔적이 전혀 없어요. 사망 당시 근접해서 발생한 골절입니다. 설골은 목 앞부분, 턱 아래 깊숙이 위치한 우자 모양의 작은 뼈다. 평소에는 다른 뼈와 직접 맞닿지 않고 근육과 인대에 매달려 있어 일상적인 외상으로는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 목을 조르거나 좁은 띠 같은 것으로 강하게 조르면 이런 식으로 부러지죠. 넘어지면서 부딪혔다거나 단순목 충격으로는 잘 나오지 않는 패턴입니다. 다른 경추에 큰 압박골절이 없는 걸로 봐서 체중이 실린 교수형보다는 목을 직접 감싸 쥐거나 끈으로 조른 교살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었다. 백지원은 이제 두개골 뒷부분과 오른쪽 경합골 어깨뼈를 화면에 띄웠다. 디지털 촬영 이미지를 확대하자 뒷머리의 후두골에 별 모양으로 퍼진 균열과 어깨뼈에 초승달 모양의 움푹 패인 자국이 뚜렷이 보였다. 머리 뒤쪽, 후두골 중앙에서 시작해서 방사형 골절이 나 있죠. 강한 둥이 외상이 작용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경합골에는 길이 약 2cm 정도의 활 모양 아픈이 있습니다. 날카롭게 베인 것이 아니라 둥근 물체의 한쪽 모서리가 강하게 찍힌 형태예요. 그녀는 형상 정보를 3D로 재구성해 보였다. 화면 속 움푹 패인 자국은 마치 둥근 금속면의 한쪽 끝을 그대로 떠온 듯한 형태였다. 이건 그냥 막대기로 때렸다고 해서 나오는 모양이 아닙니다. 직경이 있는 둥근 헤드가 있고 그 끝이 곡선을 그리며 다듬어진 물건. 골프차의 헤드, 특히 드라이버나 우드 계열과 일치합니다. 서재현이 낮게 중얼거렸다. 골프채. 하도균이 골프 광이라는 사실,
별장 한켠에 미니 연습장이 있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머리를 먼저 가격당해 의식을 잃거나 최소한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고 그 다음에 목이 조여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인 자체는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하지만 머리의 둥이 외상도 사망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봐야겠지요. 사망 시간이 언제인지를 알아내는 것은 실종자 대조와 용의자 알리바이를 검증하는 데 핵심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시신이 이미 완전히 백골화에 가까운 상태였고 게다가 석회와 옹기라는 특수 환경 덕분에 일반적인 부패 양상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백지원은 곤충학자와 환경 분석팀까지 함께 투입했다. 여기 보이는 이 작은 껍질들 보이세요? 그녀가 트레이를 들어 보였다. 쌀알보다 조금 큰 갈색과 흑갈색이 섞인 단단한 알갱이들이 곳곳에서 채집되었다. 파리 유충이 번데기로 변할 때 만들어지는 껍질, 즉 번데기 껍질, 푸팔, 차세입니다. 대부분 청파리 계열로 보이고요. 문제는 이 껍질들이 모두 완전한 형태로 성장하지 못한 채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보통 시신이 공기와 접촉되어 있으면 파리와 구더기들이 일정한 주기대로 부패를 진행시키고 그 패턴으로 사망 후 경과 시간을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항아리라는 밀폐 구조, 석회로 인한 강알칼리 환경 탓에 곤충들이 완전 성장하기 전에 산소 부족과 화학적 요인으로 죽어버린 것이다. 그래도 의미가 있습니다. 번데기 껍질이 형성됐다는 건 최초 부패 단계에서 어느 정도 시간은 지났다는 뜻이고 그 뒤 갑자기 성장 과정이 끊겼다는 거니까요. 저희가 기상자료와 함께 대조해봤습니다. 이 종류의 청파리가 활동하는 시기, 온도대, 그 해의 계절 패턴까지. 분석 결과 시신이 노출된 초기 시기는 겨울 초입 한겨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게다가 항아리 내부 토양의 화학적 풍화 정도, 석회의 탄산화 진행 단계 등을 통합하면 매장으로부터 경과한 시간은 약 2년 안팎, 오차를 조금 넓게 잡아도 1년 반에서 3년 사이였다. 서재현에게 이 수치는 명확한 하나의 시기를 가리켰다. 2해 전 겨울, 크리스마스 전후, 그리고 바로 그 시기에 강남에서 한 명의 여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모든 부패가 완전한 파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백지원은 두개골 뒤쪽, 아직 석회와 흙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 않은 부분을 조심스럽게 긁어내다가 머리카락 한 움큼을 발견했다. 길게는 30cm가 넘는 흑갈색 모발. 부분적으로 엉켜 있긴 했지만 상당수는 큐티클 구조가 그대로 살아있었다. 염색은 했지만 탈색을 반복한 머리와는 달라요. 큐티클 파손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미용실에서 정기적으로 관리받은 머리 같네요. 샴푸 성분 잔여물과 스타일링 제품 추정 물질도 약간 검출되었다. 값싼 숙박업소나 노숙자에게서 나오는 머리카락과는 다른 패턴이었다. 꾸준히 외모를 가꾸고 사람들 앞에서는 직업일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항아리 바닥 석회층 사이에서 붉은색 합성 섬유 조각들이 여럿 나왔다. 면이나마 같은 천이 아니라 고급 폴리에스터 계열로 광택과 밀도가 높았다. 이건 일상복보단 무대용 드레스나 칵테일 드레스 재질에 가깝습니다. 색이 버건디 쪽이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두께를 보면 몸에 밀착되는 형태였을 것 같네요. 붉은 드레스, 길고 관리된 머리카락. 야간에 화려한 조명을 받는 직업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클럽 호스티스, 룸살롱 도우미, 혹은 라운지바의 보컬. 바로 그때 치아 사이에서 나온 아주 작은 물질 하나가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채워 넣기 시작했다. 백지원은 치아와 턱뼈를 정리하던 중 오른쪽 아래 구치열 사이에 뭔가 단단한 것이 끼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먼지나 석회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단단했고 형태가 일정했다. 핀셋으로 조심스레 끄집어내자 머리카락 끝보다 약간 큰 작은 금속 조각이 튀어나왔다. 겉표면에는
미세한 톱니 모양의 골이 파여 있었다. 이건 지퍼 끝부분이거나 슬라이더 한쪽 조각 같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해보니 조각에는 규칙적인 톱니 무늬와 금속 피막이 남아 있었다. 일반적인 장신구보다는 의류나 가방에 달린 지퍼 부품에 가까운 형태였다. 사람이 보통 음식을 씹다가 금속이 치아 사이에 낄 일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이런 구조의 금속이라면 더 그렇죠. 이런 경우는 한 가지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백지원은 조각을 다시 치아 모형 위에 올려 보이며 말했다. 목이 조여지거나 공격당하는 순간에 본능적으로 앞에 있는 뭔가를 악문 것입니다. 그게 상대의 옷 지퍼냐, 점퍼냐, 가방끈이냐는 아직 모르겠지만요. 힘이 워낙 강하게 들어가서 슬라이더 일부분이 부러져서 이 사이에 끼어버린 거죠. 그 말은즉 피해자가 완전히 기절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끌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까지는 필사적으로 저항을 했었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저항의 흔적은 2해 동안 석회와 흙 속에 묻혀 있다가 치아 사이에 끼인 금속 조각이라는 형태로 살아남아 있었다. 법의학적, 환경적 분석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다음 단계는 사람의 이름을 찾는 일이었다. 백지원이 제공한 정보는 이랬다. 여성, 이전 30대, 키 약 109cm. 사망 시점, 약 2년 전 겨울. 사인은 뒷머리둥이 외상표수 경부 압박 질식, 드레스 재질로 추정되는 붉은 합성 섬유, 외모 관리 흔적, 머리카락, 제품 잔여물. 서재현 팀장은 이 데이터를 들고 서울 일대 실종자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기 시작했다. 2해 전 겨울, 20대 중후반 여성, 키 160대 중반, 야간업소, 공연업, 종사자. 수십 건을 추려내고 하나씩 탈락시키다 보니 마지막까지 남은 이름은 하나였다. 유미라, 1978년생, 강남 라운지바 전속 보컬. 12월 26일 새벽 마지막 공연 후 귀가하지 않은 채 실종. 2년 전 강남경찰서에 접수됐던 단신 실종 사건. 당시에는 별다른 범죄 정황이 나오지 않아 자발적인 잠적 가능성까지 포함해 장기 미해결로 남아있던 사건이었다. 서재현은 즉시 유미라가 쓰던 원룸을 관리하던 집주인에게 연락했다. 다행히도 집주인은 그녀가 언제든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화장대 위에 있던 헤어브러쉬와 칫솔을 그대로 박스에 넣어 보관해두고 있었다. 그 브러쉬에서 채취한 모발, 칫솔모에서 채취한 구강 상피세포 DNA는 옹기 속 뼈에서 채취한 골수 DNA와 비교되었다. 검사 결과는 단 한 줄로 요약되었다. 동일인일 확률 99.99% 이상. 백지원은 결과지를 서재현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제 이 백골은 그냥 시신이 아니라 이름을 되찾았네요. 피해자 유미라. 서재현은 잠시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느티나무 아래 옹기 속에 말려있던 정체불명의 뼈는 이제 밤마다 조명을 받으며 노래를 부르던 한 사람의 삶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사건은 단순한 변사체 발견이 아닌 강남 라운지바 가수 유미라 살인 및 시신 유기 사건으로 공식 명명되었다. 법의학은 여기까지였다. 이제 공은 다시 강력계로 넘어갔다. 누가 그녀를 골프채로 내려쳤는지, 누가 그녀의 목에 줄을 감았는지, 누가 그녀를 옹기 항아리 속에 접어넣고 석회를 붓고 느티나무 뿌리 아래 묻었는지. 그 답을 찾는 것은 서재현과 그의 팀의 몫이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했다. 유미라는 더 이상 어디선가 사라진 사람이 아니라 정원 한가운데에서 발견된 명백한 타살 피해자였다. 용의자 1호, 플레이보이 영매가 궁지에 몰렸다. 비밀 서랍 속 반지 경찰이 국과수에서 신원 확인 결과를 받아들고 피해자 강남 라운지바 보컬 유미라라는 이름을 공식화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인물은 이미 여러 진술에서 반복해서 언급된 한 사람이었다. 바로 한그룹 차남 한도경. 한도경의 이름은 이미 경찰 내부에 꽤 알려져 있었다.
교통사고, 폭행 시비, 유흥업소에서 난동. 정식 입건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사건 사고 칸의 이름이 예전부터 오르내리던 인물. 서재현 팀장은 수사 브리핑 자료 위에 빨간 펜으로 굵게 한 글자를 적었다. 용의자 1번. 한도경 기록을 뒤져보면 2년 전 겨울에도 한 번 강남서에서 이름이 언급된 적이 있었다. 클럽에서 여자친구에게 접근한 남성을 주먹으로 때려 갈비뼈에 금이 가게 만든 사건.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서 기소유예로 끝났지만 기록은 남아 있었다. 술 들어가면 사람 가리는 타입이 아닙니다. 자기 여자라고 생각하면 물고 늘어지는. 과거 사건 담당 형사가 남긴 메모는 짧았지만 성격을 한 줄로 요약하고 있었다. 게다가 강남 라운지바 직원들로부터 모은 진술은 더 노골적이었다. 미라 언니, 도경 씨한테 완전 시달렸어요. 노래 끝나면 대기실 앞에서 기다리고 한동안 매일같이 왔어요. 혼자 와서도 샴페인 1병에 라운지 전체를 지불하고. 싸웠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미라 언니가 그만 만나자고 했다고. 그날 도경 씨가 유리장 깨고 난리였대요. 질투심이 강하고 폭력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던 남자. 게다가 피해자의 시신은 한도경이 자라온 성북동 한 회장 저택 정원에서 발견됐다. 논리적으로 보자면 그는 가장 쉬운 답이었다. 강남경찰서 조사를 위해 소환된 날, 한도경은 약속된 시간보다 30분 늦게 모습을 드러냈다. 구겨진 셔츠에 재킷은 한쪽 어깨만 걸쳐진 채 다리는 비틀거렸고 코끝에서는 알코올 냄새가 났다. 손에는 값비싼 시계와 팔찌가 반짝였지만 눈 밑은 검게 파여 있었다. 한도경 씨, 여기 앉으시죠. 서재현 팀장은 일부러 존댓말을 유지했다. 힘으로 찍어 누르기보다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차근히 지켜보는 쪽을 택했다. 아, 형사님들, 우리 집 정원에서 나왔다면서요? 시체. 도경은 헛웃음을 지으며 의자에 털썩 앉았다. 이러다 우리 집이 귀신의 집 되겠네. 인터넷에서 또 난리 나겠죠. 입은 가볍고 말투는 비꼬는 것 같았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서재현은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피해자 이름 아시죠? 유미라 씨. 도경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멈칫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서재현이 사진 한 장을 책상 위에 밀어놨다. 라운지바 무대 위에서 붉은 드레스를 입고 노래하던 유미라의 무대 사진. 2년 전 겨울까지 거의 매일 이 여자를 라운지에서 봤다고들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크리스마스 전후를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함께 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도경은 한숨을 푹 내쉬었다. 맞아요. 사귀었어요. 인정해요. 근데 그게 왜요? 나도 사랑 좀 해보면 안 됩니까? 사귀다가 헤어졌죠. 제가 찼어요. 아니, 서로 애매하게 끝났어요. 두 분이 크게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 씨가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소리쳤다고요. 그날이 실종 며칠 전이죠. 도경의 표정이 굳었다. 눈에 염증이 올라온 것처럼 붉고 입꼬리는 떨렸다. 그건 술 먹고 싸울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그는 말을 얼버무리다 결국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한번 쾅 내리쳤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 팽팽해졌다. 나 사람은 안 죽였어요. 사귀다 헤어진 건 맞는데 그게 왜 살인이에요. 그 여자가 어디 가버렸는지 나도 모른다고요. 평소 같으면 변호사 부르겠다는 말이 먼저 나올 법했지만 이날의 한도경은 이상하게도 방어 본능과 뒤틀린 자존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었다. 조사는 밤까지 이어졌다. 핵심은 2해 전 유미라가 사라지던 크리스마스 무렵의 행적이었다. 12월 24일 밤 어디에 있었습니까? 클럽.
강남 쪽이었을 거예요. 친구들이랑. 이름이 그때는 라운지크였나? 지금은 간판 바뀌었을 거예요. 함께 있던 친구들 이름. 글쎄요. 걔네 다들 해외 나갔을걸요. 번호도 다 바뀌었고. 계산은 누가 했습니까? 카드로 긁었습니까? 현금으로 냈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늘 누가 대신합니다. 술 들어가면 기억이, 형사님도 알잖아요, 그런 거. 대답은 흐릿했고 구체성이 없었다. 핵심 질문으로 갈수록 도경은 잘 기억이 안 난다는 말만 반복했다. 반면 그를 둘러싼 증언과 정황들은 점점 더 구체적이었다. 라운지 직원, 그날도 분명히 차를 가지고 왔다. 경비일지, 한 회장 저택 뒷문 출입 차량, 새벽 2시경 한도경 차량 출입 기록. 라운지 동료 가수, 미라 언니가 그날 오늘이 마지막이라며 누군가와 정리를 하겠다고 했어요. 피해자가 사라진 시간대,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만났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남자, 그리고 시신이 발견된 장소의 실질적 주인. 모든 화살이 한도경에게 몰려들고 있었다. 서재현도 알고 있었다. 이 정도면 검찰에 영장 청구를 넣어도 최소 체포 압수수색은 무난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걸. 다음 날 새벽 서울지검의 영장이 떨어지자마자 강력규팀은 성북동 한 회장 저택으로 들어갔다. 대상은 한도경의 개인 침실과 서재. 문을 여는 순간 강력계 형사들 표정이 동시에 찌푸려졌다. 바닥에는 빈 위스키병과 소주병이 섞여 굴러다니고 고급 브랜드 옷들은 옷걸이 대신 의자 등받이에 아무렇게나 걸려 있었다. 벽에는 외제 슈퍼카 포스터와 클럽 네온사인 같은 장식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하나같이 관리를 못 받는 재벌가 망나니 아들 방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그러나 서재현의 눈길은 방 한가운데 놓인 오래된 원목 책상에 가 닿았다. 울퉁불퉁한 온기와 세월이 느껴지는 가구. 방의 나머지 물건들과는 확실히 결이 달랐다. 저건 함께 온 형사가 말했다.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거라더군요. 한 회장도 건드리지 말라고 했답니다. 기념품이라나. 서재현은 책상 쪽으로 다가가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다. 상단 서랍에는 담배, 라이터, 잡지. 중단 서랍에는 영수증, 카드 명세서, 각종 초대장. 마지막 맨 아래 서랍은 이상하리만큼 얕았다. 잠깐만. 서재현은 서랍을 완전히 뽑아내 뒤집어 보았다. 서랍 뒷면 아래쪽, 나무와 나무가 맞닿는 부분에 색이 미묘하게 다른 작은 면이 눈에 띄었다. 컬러, 테이프로 나무결을 흉내낸 듯한 얇은 판자. 숨은 칸이네. 얇은 드라이버를 가져와 살살 밀어 넣자 탁 하는 소리와 함께 가짜 판자가 안쪽으로 떨어졌다. 그 틈 사이에서 작은 빨간 벨벳 상자 하나가 미끄러져 나왔다. 서재현은 장갑을 낀 손으로 상자를 집어들고 숨을 고른 뒤 뚜껑을 열었다. 거기에는 무대 조명 아래서라면 눈이 부시게 반짝였을 법한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가 하나 들어있었다. 세팅 방식, 디자인, 도래 커팅. 라운지바에서 확보한 무대 사진들 속 노래를 부르는 유미라의 왼손 약지에 끼워진 반지와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다. 이제 변명하기 어렵겠는데. 형사 한 명이 나직이 중얼거렸다. 피해자가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반지, 그 반지가 숨겨진 비밀 서랍 안에서 깔끔한 상태로 발견됐다. 법정에 서더라도 이 정도면 배심원들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정황 증거였다. 발견 즉시 반지는 증거 봉투에 봉인되어 감정 의뢰에 들어갔다. 동시에 한도경은 다시 조사실로 불려왔다. 이번에는 전날과 달리 그의 눈에 띈 것은 수갑이었다. 형사 둘이 양옆을 붙들고 들어오는 걸 보고서야 그는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차린 듯했다. 이게 무슨
장난하지 맙시다, 형사님. 나 도망간 적도 없고 출석도 다 했는데 왜 이래요? 한도경 씨 방에서 나온 건데요. 장난이라고 하기엔 좀. 서재현은 증거사진 몇 장을 책상 위에 늘어놨다. 첫 번째 사진은 숨겨진 서랍 구조, 두 번째는 그 안에 놓인 벨벳 상자, 세 번째는 상자 속 반지의 클로즈업, 그리고 마지막은 2년 전 크리스마스 특집 공연에서 붉은 드레스를 입고 노래하던 유미라의 사진. 유미라의 손가락, 그리고 방금 전까지 서랍에 숨어있던 반지. 직접 눈으로 비교하는 순간 도경의 표정은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아, 이건... 입은 열렸지만 단어들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입술 사이에서 튀어나온 건 조금 전까지 보이던 허세 섞인 농담이 아니라 굉장히 인간적인 당황과 공포였다. 처음 보는 것 같지 않은데요? 서재현이 찌르듯 말했다. 라운지 사진 전부 확인했습니다. 유미라 씨가 그 반지 끼고 노래하는 모습 수십 장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반지가 왜 한도경 씨 방, 그것도 비밀 서랍에서 나와야 하는지 설명해 보시죠. 아니, 잠깐만요. 그 서랍, 저는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책상, 할아버지 책상이라고 그냥 잡동사니 올려놓는 데밖에 안 썼다고요. 모르는 서랍에 모르는 반지가 들어있었는데 하필 그게 당신 전 여자친구 반지였다고요? 우연치고는 너무 기막히지 않습니까? 도경은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눈가에 피가 몰렸다. 진짜예요. 진짜. 난 그 반지 본 적도 없고 서랍도. 그는 주저앉을 듯 의자에 몸을 기댔다. 형사님,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많아요. 클럽에서 싸운 놈들, 집안 사람들, 형도. 근데 이건 너무 티나잖아요. 이 정도면 누가 봐도 나를 엮으려고 넣어놓은 거 아닙니까? 말만 들으면 전형적인 음모론에 가까웠다. 범죄자들이 막판에 하는 흔한 변명 중 하나이기도 했다. 그러나 서재현의 머릿속에는 국과수 감식 요청서 목록이 동시에 떠올랐다. 반지 및 상자, 서랍 안쪽 면의 지문 및 DNA 채취, 반지에서 검출되는 피부 각질, 피지 여부 확인, 벨벳 상자 개폐 부위의 지문 유무 정황상. 이 반지는 결정타가 될 수 있는 증거였다. 그렇기에 오히려 더 치밀하게 들여다봐야 했다. 이틀 뒤 국과수에서 감식 결과가 도착했다. 서류를 펼쳐본 서재현의 미간이 서서히 찌그러졌다. 반지 표면에서 검출된 지문, 피해자 유미라로 추정되는 지문 1종, 나머지는 식별 불가 수준의 파편 지문. 상자 외부와 내부, 서랍 안쪽 목재 부분에서 검출된 지문, 대부분 한도경의 것으로 추정되나 비밀칸 내부 판자와 벨벳 상자 표면에서는 한도경 지문이 검출되지 않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줄, 반지를 직접 맨손으로 잡았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특정 인물의 지문이 명확하게 남지 않음. 고의적인 닦임 혹은 장갑 착용 후 취급 가능성. 뭐지, 이건? 서재현은 서류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상식적으로라면 도경이 그 반지를 유미라에게서 빼앗거나 그날 밤 사건 현장에서 주워와 서랍에 숨겨두었다면 그의 지문이나 땀피지 흔적이 최소한 일부라도 남아있어야 했다. 하지만 반지와 상자, 숨은 칸 안쪽에서 도경의 지문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반대로 책상 겉면과 일반 서랍 손잡이, 상단 서랍 안쪽에서는 도경의 지문이 수도 없이 찍혀 있었다. 이 말은 저 비밀 서랍은 정작 방 주인이 한 번도 손댄 적이 없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백지원이 전화 너머로 분석을 덧붙였다. 그리고 반지 표면. 피해자의 지문이 일부 남아있는 걸로 봐서 원래 피해자가 오래 착용했던 건 맞아요. 다만 최근에 누군가가 장갑을 끼고 닦아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지에서 특정 누군가의 흔적을 없애려 했겠죠. 이쯤 되자
반지는 더 이상 한도경을 벼랑 끝으로 모는 결정적 증거가 아니라 누군가가 상당히 계산해서 심어놓은 장치, 그리고 그 누군가가 도경이 아니라는 정황까지 보여주는 물건이 되었다. 한도경은 다시 조사실로 불려왔다. 이번에는 그의 얼굴에 전과는 다른 종류의 공포가 서려 있었다. 형사님, 감식 나왔다면서요. 나 이제 풀어주는 겁니까? 그는 필사적으로 물었고 서재현은 잠시 말을 아꼈다가 느릿하게 입을 열었다. 한도경 씨, 당신이 그 반지를 숨겼다는 직접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범인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건 거의 확실해졌네요. 도경의 눈이 커졌다. 형? 그 한마디에 담긴 감정은 복잡했다. 공포, 분노, 배신감, 그리고 오랜 열등감. 서재현은 그 이름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 아직은 모든 조각이 맞춰진 건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하나의 도식이 그려지고 있었다. 일 피해자와 교제하며 시끄럽게 굴던 문제적 차남. 이 피해자가 사라진 시기와 저택 정원에 묻힌 시점의 일치. 3. 그리고 나중에야 우연히 발견된 결정적 반지 한 개, 이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도경이 한 짓으로 만들기에 이만큼 좋은 조합도 없겠지. 서재현은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화이트보드 한켠에 조용히 또 하나의 이름을 적었다. 한도진. 이제 1번 용의자는 더 이상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범인 역할을 떠맡기기에 가장 알맞은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진짜 범인은 밝혀졌다. 청결에 집착하는 CEO, 블랙북, 집사의 증언, 한도경을 둘러싼 증거들이 어딘가 너무 완벽하다고 느껴지기 시작했을 때 서재현 팀장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또 다른 한 사람에게로 옮겨갔다. 성북동 저택의 진짜 주인, 그리고 그룹을 실질적으로 쥐고 있는 인물. 한도진, 한그룹 CEO. 수사 기록상 한도진은 늘 모범적인 장남이었다. 언론 앞에서는 온화한 미소와 차분한 어조, 임직원에게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 집안에서는 아버지를 대신해 재산과 가문을 지키는 기둥 역할. 반면 동생 한도경은 어릴 때부터 문제아였다. 학교폭력, 뺑소니, 유흥업소 시비. 매번 돈과 인맥으로 겨우 막았고 그때마다 언론 플레이를 지휘한 사람도 뒤처리를 맡은 사람도 한도진이었다. 두 사람을 나란히 놓고 보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사람 죽일 놈이면 당연히 동생이지. 형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바로 그 지점이 서재현에게는 이상했다. 용의자 한 명에게 모든 조건이 너무 자연스럽게 몰려있다는 것. 그리고 형에게는 너무 깔끔한 알리바이와 이미지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 게다가 초기 감식 결과가 나오면서 범인의 성향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다. 시신을 구겨 넣은 자세가 마치 정리하듯 각이 맞춰져 있었고 루 입구를 봉인한 재료와 두께, 마감 상태까지 지나치게 균일했으며 피와 냄새, 벌레, 분해 과정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계산된 방식. 이건 술 취해 폭주하다 사람을 죽인 뒤 허겁지겁 묻은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통제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손길이었다. 더러운 일은 동생이 하고 정리를 하는 건 형이다라는 집안의 구도가 어쩌면 이 사건에도 그대로 투영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유미라가 실종된 크리스마스 시기, 한도진은 해외 바이어와 계약을 위해 일본에 나가 있었다. 출입국 기록, 호텔 체크인, 회의 사진까지 모두 준비된 상태였다. 완벽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거슬릴 정도로. 그런데 금융범죄수사팀 쪽에서 받은 한 통의 비공식 메모가 수사의 흐름을 바꿔놓았다. 2년 전 한 그룹 대규모 프로젝트 입찰 당시 뇌물 비자금 정황이 있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수사 시작도 전에 내부 첩보가 어느 순간 사라졌음.
제보자는 라운지바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으로 추정. 라운지, 젊은 여성, 비자금. 서재현은 그 키워드를 읽는 순간 머릿속에 하나의 얼굴이 떠올랐다. 작고 가느다란 마이크를 쥐고 붉은 조명 아래에서 느리게 노래를 부르던 유미라. 그리고 라운지 직원들이 쑥덕이며 말하던 내용이 자연스레 이어졌다. 미라 언니, 갑자기 돈 모으기 시작했어요. 해외 나가고 싶다고. 어떤 남자랑 전화할 때 그거만 손에 넣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걸 들은 적 있어요. 그거가 뭐였을까? 처음에는 단순히 재벌 2세와의 결혼 혹은 스폰 계약일 거라고만 생각했지만 금융팀 메모를 보고 나니 다른 가설이 떠올랐다. 한 그룹의 약점을 쥔 검은 수첩. 그리고 그 수첩을 손에 넣은 사람이 유미라였을 가능성. 수사가 한도경을 벗어나 그룹 전체의 비리 방향으로 향하려던 즈음 서재현에게 한 통의 연락이 들어왔다. 한 그룹 창업주이자 저택의 주인인 한 회장이 면담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반신마비 상태로 병실 침대에 기대 누워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아직 살아있었다. 형사 양반, 솔직히 말해서 도경이는 사람을 죽일 배짱이 없어. 첫마디는 예상처럼 둘째 아들을 감싸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말은 전혀 달랐다. 도진이는 다르지. 서재현이 눈썹을 찌푸리자 한 회장은 천천히 숨을 골랐다. 저 애는 뭐든 끝까지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애야. 성과도 권력도 깨끗한 이미지도 흠집 나는 걸 세상 그 무엇보다 싫어하지. 그리고 그는 낮게 덧붙였다. 2년 전 감사원에서 우리 회사 비자금건을 들여다보려고 할 때 가장 초조해하던 건 나도 도경이도 아니었어. 도진이었다. 한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 애가 나 몰래 돈을 돌린 정황이 있었거든. 내 이름으로 만든 계좌도, 내 도장도, 내 지문도 다 그 애가 관리했지. 나는 그때 이미 병원 신세였고. 만약 유미라가 그 내막을 알게 되었고 그 수첩을 빌미로 협박을 시작했다면? 그리고 그녀가 입을 열기 직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면? 한 회장은 눈을 감은 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형사 양반, 내 아들들을 체포해도 좋다. 나도 죄인이다. 그런 소리 하려고 부른 거 아니야. 그냥 하나만 기억해줘. 가족 이름 지키려고 사람 죽이려 애는 도경이가 아니라 도진이라는 것. 결정적인 균열은 관리인 겸 집사에게서 터져 나왔다. 30년 동안 한가를 지켜온 집사 정춘호. 그는 그동안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고 아는 바 없다고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가 2년 전 크리스마스 다음 날 건자재 상점에서 소량이 아닌 대량의 생석회, 흰색 시멘트, 파라핀과 유사한 고체 왁스를 구매한 영수증이 발견되면서 정춘호의 이름은 더 이상 단순 참고인 자리에 머물 수 없게 됐다. 정 선생님, 이 정도면 공범으로 송치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조사실 안 서재현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면 협박, 가혹한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도운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모른 척하면 법원은 그렇게 안 봅니다. 처음엔 끝까지 버티던 정춘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것뿐입니다. 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중얼거렸다. 그날 밤 누가 시켰습니까? 잠시의 침묵, 그리고 마치 목에 걸려있던 돌을 억지로 밀어내듯 이름 하나가 튀어나왔다. 도진 이사님이요. 그 한마디를 기점으로 그동안 꽉 움켜쥐고 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정춘호의 진술은 대략 이랬다. 크리스마스 이브 밤, 새벽에 가까운 시각, 도진이 전화로 정원 쪽으로 당장 나오라고 지시했다. 손전등 빛이 비추는 그 자리에는 이미 한 여자의 몸이 쓰러져 있었고
목에는 자국이 깊게 남아 있었으며 얼굴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질려 있었다. 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깔끔한 셔츠에 하얀 장갑을 낀 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여자는 우리 집에 발을 들이지 말았어야 했어. 정 선생님, 이건 가문을 지키기 위한 일이야. 정춘호는 그때까지도 이미 죽어있는 사람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자신이 몸을 움직일 때마다 장갑 너머로 느껴졌던 차갑고 축축한 천, 옷을 들어 올릴 때 들려오는 관절이 부러지는 소리까지 기억나는데도 그는 한마디도 못했다. 30년 동안 이 집이 준 월급과 집을 내줬던 호의를 생각하며 입을 다물었다. 도지는 모든 것을 지휘했다. 룰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사람도, 생석회와 시멘트를 미리 쌓아두라고 말한 사람도, 혼합 비율과 바르는 두께까지 세세히 알려준 사람도, 루 입구를 막을 땐 손자국 남으면 안 됩니다. 장갑을 꼭 끼고 마지막은 물수건으로 정리해야 해요. 그는 마치 공사 현장 도면을 설명하듯 차분하고 정확하게 말했다. 정춘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저는 이게 단순히 실수로 죽은 사람의 시신을 처리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형사님들 얘기를 듣고 보니 처음부터 계획 살인이었더군요. 저는 그걸 도왔고요. 눈물과 콧물이 뒤섞인 얼굴로 그는 책상 위에 이마를 박았다. 죄송합니다. 전 이제 어디를 가도 죄인입니다. 하지만 도경 도련님은 아니었습니다. 그 애는 그날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고 정원에 나온 건 도진 이사님 뿐이었어요. 정춘호의 진술이 확보되자마자 한도진은 다시 한번 소환되었다. 이번에는 CEO 룸이나 회사 회의실이 아니라 차갑게 정리된 경찰 조사실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차분해 보였다. 셔츠에 주름 하나 없이 단정하게 앉아 있었다. 정 선생님이 그날 밤 있었던 일을 모두 진술했습니다. 서재현의 말에 도지는 눈썹 하나만 미세하게 움직였다. 나이 많은 분이 경찰 조사실에 오래 앉아 있으면 마음이 약해지는 법이죠. 여전히 부정도 시인도 하지 않는 태도.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순간은 뜻밖의 지점에서 찾아왔다. 그리고 우리도 찾았습니다. 유미라 씨가 가지고 있었다는 수첩의 잔해를요. 서재현은 허풍 섞인 말을 던졌다. 실제로 확보한 것은 라운지 숙소에서 나온 낡은 다이어리와 금융자료 일부에 남아있던 계좌번호 메모 정도였다. 하지만 검은 수첩이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자 도진의 시선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수첩? 단 한 단어였지만 그 안에는 명백한 공포가 묻어 있었다. 네, 한 그룹 임원들 이름이 여러 적혀 있더군요. 뇌물 액수, 전달 날짜, 장소까지 꽤 구체적으로요. 게다가 회장님 도장이 찍힌 계좌 4번도 끼워져 있었고요. 순간 도진의 손가락이 떨렸다. 평소라면 절대 보이지 않을 작은 떨림. 그 수첩을 손에 쥔 사람이 유미라 씨였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면 한가 집안은 물론 당신도 끝장이었겠죠. 서재현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래서 그녀를 없애고 증거를 땅속에 묻어버렸습니다. 생석회와 시멘트, 왁스로 완벽하게 봉인해서, 그리고 모든 의심이 둘째에게 쏠리도록 유미라 씨의 반지까지 동생 방에 숨겨놓았죠. 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처럼 팽팽히 잡아당기고 있던 긴장이 어딘가에서 뚝 하고 끊어진 듯한 표정이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지키고 싶었던 건 가족 명예입니까? 아니면 CEO 자리와 깨끗한 이미지입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도진의 입에서 처음으로 무너진 듯한 웃음이 흘러나왔다. 둘 다죠. 나는 애초에 깨끗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깨끗해 보이는 사람으로 남기 위해 너무 먼 데까지 와버렸을 뿐. 이후 이어진 공식 조서에서 그는
유미라를 왜, 어떻게 죽였는지, 검은 수첩을 어떻게 빼앗았고, 어디서 태워 없앴는지 하나씩 진술했다. 그의 말투는 끝까지 침착했고, 문장은 잘 정리된 보고서처럼 매끄러웠다. 마치 이 순간마저 자기 손으로 정리하려는 사람처럼. 하지만 그 순간 서재현이 머릿속에서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다. 이 사건의 진짜 본질은 피 한 방울 보지 않으려 하면서도 남의 피 위에서만 서고 싶었던 한 인간의 병적인 깨끗함에 대한 집착이었다. 그리고 그 집착은 결국 피로 얼룩진 루 하나와 무너진 가문, 그리고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게 될 동생과 관리인만 남기고 끝났다. 공항 체포, 자백 및 최종 선고, 인천국제공항 3층 출국장,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이라 대합실은 비교적 한산했다. 비즈니스석 카운터 앞에는 양복 차림의 남자 몇 명과 캐리어를 끄는 여행객 몇 명뿐. 그 틈을 뚫고 모자를 푹 눌러 쓴 한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걸어 들어왔다. 검은 점퍼에 캐리어 하나, 외형만 보면 평범한 출국객 중 한 명. 하지만 그의 손에는 마지막 탈출구라고 믿고 있는 캐나다행 항공권 예약 확인서와 해외 비밀 계좌로 미리 옮겨둔 거액의 자산이 있었다. 한그룹 CEO 한도진. 한도진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사전에 연락해둔 측근이 전해준 정보대로라면 출국 심사 시스템에는 아직 출국 금지가 걸리지 않은 상태. 이 정도면 아직 시간을 벌 수 있다. 그는 속으로 그렇게 계산하며 비즈니스 카운터 앞에 섰다. 여권과 티켓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직원이 밝게 웃으며 여권을 받았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적인 상황. 하지만 도진의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 있었다. 직원이 여권 정보를 입력하는 동안 그는 몹시 느리게 흘러가는 몇 초를 견디며 시선을 이리저리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통로 끝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와 그 뒤를 따르는 수명의 형사가 눈에 들어왔다. 서재현 강력히 팀장. 도진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카운터 안쪽에서 직원이 난처한 얼굴로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시스템에 잠시 오류가 난 것 같은데요. 조금만 여기서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괜찮습니다. 제가 설명드리죠. 직원 뒤편으로 어느새 서재현이 다가와 있었다. 서재현은 도진의 어깨 위에 조용하지만 단단한 손을 올렸다. 한도진 씨. 지금 이 순간부터 한 씨의 목적지는 밴쿠버가 아니라 서울 구치소입니다. 주변이 조용해졌다. 몇 안 되던 승객들이 슬쩍 시선을 돌려 이쪽을 바라봤다. 도진은 한동안 무표정한 얼굴로 서재현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음을 흘렸다.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그의 눈빛에 당황이나 오열은 없었다. 대신 오랜 계산이 틀어졌음을 인정하는 사람, 특유의 씁쓸한 체념이 비쳤다. 형사들이 양쪽에서 다가와 수갑을 채웠다. 찰칵 손목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가 쌓아온 모든 완벽한 이미지 위에 마지막 금이 가는 소리처럼 울렸다. 새벽 2시가 막 지난 시각, 서울청 강력계 조사실에 형광등이 다시 켜졌다. 도진은 수의를 입지 않은 정장 차림 그대로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양손은 의자 팔걸이에 수갑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넥타이는 이미 벗겨졌고 셔츠 깃 주변에는 땀 얼룩이 번져 있었다. 서재현이 두툼한 서류철 하나를 탁 내려놓았다. 한도진 씨, 정춘호 관리인의 진술, 생석회 시멘트 왁스 구입 기록, 루 안에서 나온 모든 감식 결과, 그리고 차량과 골프차의 주변에서 나온 물증들. 이 정도면 더 이상 모르소회로 일관하기는 힘들 겁니다. 도진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관리인이 나이도 많고 몸도 약합니다. 가족까지 불러다 놓고 압박했다면 뭐든 말했겠지요.
그의 말투는 매끄러웠지만 서재현은 그가 내뱉는 단어보다 눈 깜박임과 손가락의 미세한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건요? 서재현은 한 장의 확대 사진을 꺼냈다. 루안에서 채취한 일부분의 골프채 자국, 그리고 국과수가 재현해낸 3D 모형과 도진이 사용하던 한정판 드라이버 헤드의 형상을 나란히 놓은 사진.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하게 겹칩니다. 게다가 당신이 사용하던 골프채 세트가 사건 직후 사라졌다는 점, 관리인 말대로라면 직접 처리했다고 봐야겠죠. 도진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일그러졌다. 골프채 하나 없어졌다고, 사람을 죽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따로 준비했죠. 서재현은 마지막 카드처럼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검은 수첩.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도진의 어깨 근육이 눈에 띄게 경직됐다. 그걸 찾았습니까? 무심한 척 던진 질문이었지만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다. 완전한 형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수첩에 적혀있던 계좌 번호와 금액 일부는 이미 금융범죄수사대가 확인했습니다. 회장님 이름으로 만들어진 차명 계좌, 그리고 실제로 돈을 움직인 사람의 IP와 접속 패턴. 대부분 한도진 씨와 연결돼 있더군요. 도진의 눈동자가 서서히 아래로 내려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수첩이 없었다면 왜 당신이 굳이 유미라 씨를 직접 불러내 정원 한복판에서 처리해야 했는지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죠. 잠시 긴 침묵이 흐른 뒤 도진은 고개를 들었다. 더 이상 억지 미소도 방어적인 말장난도 없었다. 형사님, 저는 원래 이런 자리에 앉을 사람이 아닙니다. 뜻밖의 시작이었다. 제 자리는 이사회장 테이블 위였고 언론 앞이었죠. 재무제표를 설명하고 투자자를 설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책상 서랍에는 검은 수첩이 하나 더 놓이게 됐어요. 숫자들이 더 이상 회사 실적이 아니라 죄의 무게를 나타내는 숫자가 되어버렸죠. 도진은 작게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스스로를 비웃는 것에 가까웠다. 그 여자는 내가 절대 손댔어야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도경이랑 놀다가 끝났어야 했고 우리 집 대문 안으로 들어오지 말았어야 했죠. 하지만 들어왔고 내 컴퓨터도 내 금고도 내 서류도 호기심에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절망적으로 잘 알아버렸죠. 내가 쌓아올린 깨끗한 한도진이라는 얼굴 뒤에 뭐가 있는지. 그는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가 천천히 이어 말했다. 형사님, 제가 그날 밤 그 여자를 죽이러 나간 건 가정의 명예를 지키려고 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을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제 자리와 제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순간 서재현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문장이 이미 머릿속에서 수백 번 리허설된 것처럼 느껴졌다. 완벽주의자는 무너지면서도 정리된 고백을 원하는 법이었다. 1년여의 수사와 공판 준비 끝에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은 방청 신청이 넘쳐날 정도로 북적였다. 신문과 방송, 인터넷 포털의 사회면을 뒤덮었던 키워드, 재벌가 정원 루시신 유기 사건, 라운지 가수 실종, 2년 만의 진실, 그 모든 기사들의 중심에 피고인 한도진의 이름이 있었다. 재판부는 인맥과 여론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파견 판사까지 포함한 합의부를 구성했다. 검찰 측은 치밀하게 모은 증거와 정춘호 관리인의 진술, 골프채와 차량, 루 감식 결과를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피고인은 사건 전후로 생석회 시멘트 왁스를 구매하게 하고 골프채와 차량을 은폐 폐기했으며 무엇보다 피해자의 반지를 이용하여 친동생을 범인으로 조작하려 한 악의적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검사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생명뿐 아니라 동생의 인생, 관리인의 양심, 그리고 회장의 심장까지 짓밟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질투범죄도 우발적인 살인이 아닙니다.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철저히 계산된 계획 살인입니다.
변호인단은 끝까지 싸웠다. 검은 수첩의 일부만 복원된 점, 관리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의 과거 사회 공헌 활동,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생긴 감정적 충돌 가능성 등 어떻게든 형량을 낮추기 위해 극심한 정신적 압박 상태에서의 과잉 대응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웠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개를 저었다. 선고 공판 당일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며 한 문장씩 또박또박 단어에 힘을 실었다. 피고인 한도진, 피해자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비리를 들킬 위험에 처하자 그를 제거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살해 장비 및 사체 유기를 위한 준비를 하였으며 범행 후에는 철저하게 흔적을 지우고 동생을 범인으로 꾸미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는 등 범행 전 과정이 지극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이 명백하다. 법정안이 조용해졌다. 도지는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조금 숙인 채 재판장의 입술만 응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끝까지 자신이 가문과 회사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이 지키려 한 것은 가문도 회사도 아닌 오직 자신의 권력과 외형상 깨끗해 보이는 이미지만이었다. 판사가 마지막 문장을 읽어내려갔다. 이에 살인 및 사체 유기, 증거 조작, 금융범죄 관련 법령 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그 순간 방청석 여기저기에서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났다. 도지는 짧게 눈을 감았다 떴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다만 왼손 검지로 셔츠 단추를 한번 매만지려다가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느끼고 허공에서 멈출 뿐이었다. 재판이 끝난 뒤 한도경은 공소권 없음으로 풀려났다. 그는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누군가는 그를 향해 그래도 네가 씨앗을 뿌린 거 아니냐며 비난했고 누군가는 측은함 섞인 시선으로 그를 바라봤다. 하지만 도경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형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 사랑했던 여자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쓰러진 날, 병원 복도에서 들었던 마지막 한숨,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목을 조여왔다. 그는 한동안 언론과 세상을 피하다시피 지방으로 내려가 그 누구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작은 공장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삶을 택했다. 정춘호 관리인은 공범으로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가 오랜 기간 가족에게 종속돼 있었고 살해를 직접 제안한 것이 아니라 지시에 따랐다는 점, 그리고 뒤늦게나마 진실을 털어놓아 사건 해결에 기여한 점을 감안했지만 그래도 한 인간의 시신을 땅에 묻는 일을 도왔다는 사실을 그 어떤 사유로도 완전히 면죄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는 수감된 뒤 면회 온 조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내가 지키려던 집은 이미 오래전에 썩어 있었던 거야. 나는 그냥 썩은 기둥에 기대 서 있던 꼴이었지. 한 회장은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세상을 떠났다. 그가 남긴 유언장에는 그룹 지분을 사회에 환원하라는 조항과 함께 내가 쌓은 것들이 어느 날 누군가의 피를 바탕으로 올라갔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다 라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사형 집행이 임박한 날 아침 한도진은 특별한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가족을 만나겠느냐는 교도관의 질문에도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다고 한다. 제가 가족에게 해줄 말은 이미 다 했습니다. 이제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맞겠죠. 그는 마지막 식사로 나온 밥과 국에도 손을 대지 않았다. 묵묵히 물만 한 모금 삼킨 뒤 규정대로 수의를 정리하고 운동장 끝으로 이동했다. 형 집행을 기다리는 짧은 시간 동안 담장 너머로 비치는 새벽빛은 성북동 저택정원 위로 떨어지던 달빛과는 사뭇 달라 보였을 것이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라고 전해지는 문장은 의외로 간단했다. 내가 그렇게 지키고 싶어 했던 건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총성이 울렸다. 루속에서 발견된 한 여인의 시신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결국 한 남자의 목숨, 한 집안의 몰락, 여러 사람의 인생을 함께 매장한 채 막을 내렸다. 정원에 박혀있던 낡은 룬은 치워졌고 그 자리는 흙으로 메워져 다시 잔디가 심어졌다. 하지만 그 아래 한때 깨끗해 보이기 위해 발버둥치던 인간의 탐욕과 공포, 그리고 그 탐욕이 짓밟은 생명들의 기억은 어떤 생석회로도 완전히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남았다. 그리고 그 진실을 땅 위로 끌어올린 것은 호화로운 변호인단도 화려한 언론 플레이도 아닌 정원공사의 삽질 한 번과 양심의 무게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한 노 라오 관리인의 입이었다. 완벽함에 집착한 한 CEO의 삶은 결국 가장 불완전하고 추한 결말로 마침표를 찍었다.